굴에서 사는 처녀. 옛날 산방굴사에서 삼방덕이란 처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삼방덕은 삼방산이 낳은 굴의 여신이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삼방덕은 미모가 남달리 빼어나서 수많은 총각들이 삼방덕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삼방덕은 정말 선녀 같아. 맞아, 저리 아름다운 처녀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고. 이미 혼인을 하여 가정이 있는 남자들도 삼방덕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모이기만 하면 삼방덕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방덕은 고승이라는 총각을 사랑하고 있었지요. 고승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승 역시 삼방덕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요. 삼방덕과 고승은 마침내 혼인하여 행복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삼방덕은 남편을 따라 들에 나가기도 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방덕이 혼인을 하고 난 뒤에도 주위를 맴돌며 삼방덕을 빼앗을 궁리를 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주간이라는 벼슬에 있던 사람이 삼방덕의 미모에 눈이 먼 나머지 고승을 찾아와 아내를 자기에게 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 아내만 내게 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네. 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야. 고승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간은 자기의 신분을 이용하여 삼방덕의 남편인 고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었지요. 고승이 사람을 죽였다. 저런 놈은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죄를 만들어 고승을 머나먼 곳으로 귀양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산도 모두 빼앗아 버렸지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여도 아무도 고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고승이 귀양을 가고 나자 주간이 삼방덕의 집을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대신 내가 평생 호강시켜 주겠소. 그러나 삼방덕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깨어도 말을 듣지 않자 주간은 삼방덕을 위협하며 잔뜩 겁을 주었습니다. 주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괴롭히자 삼방덕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한 삼방덕은 하루만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주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소. 그날 밤 삼방덕은 삼방상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인간 세계에 내려온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네가 원하여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원망하면 어찌하느냐? 저는 인간 세계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차라리 바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네 소원대로 바위가 되게 해줄 것이다. 삼방덕은 상방굴에서 그만 바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방굴사에는 지금도 삼방덕이 변했다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으로
약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삼방덕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말라버린 마을. 아주 오랜 옛날 중국 북경은 먼지만 날리는 도시였지요. 그 시절 북경에 불쌍한 농부들과 함께 살던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왕자님은 북경을 눈부시게 멋진 도시로 만들고 싶었지요. 우선 그는 높고 단단한 성벽을 짓기로 했습니다. 북경에 살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두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기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옮겼지요. 바로 그때 수천 년 동안 동굴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두 마리 용이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거지? 시끄러운 소리는 또 뭐야? 화가 난 용들은 으르렁 대었습니다. 그날 밤 두 마리의 용은 마법의 주문을 걸어 나이든 남자와 여자로 변장하였지요. 나이든 남자와 여자는 신비로운 마법을 써서 왕실 경비대를 지나고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여 왕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왕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이 물통에 물을 조금 나누어 주시겠어요? 물론 가져가도 좋습니다.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둘러 강으로 가보았지요. 강에는 좁고 끈끈한 진흙들이 많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강의 깊숙한 곳에 물통을 넣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강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통에는 마법의 주문이 걸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강물을 모두 담았는데도 이 마법의 물통은 전혀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는 물통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쓰는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을 우물에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맑은 물이 가득했던 우물은 끈적끈적한 진흙이 가득한 웅덩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는 서둘러 마을에서 도망치고 말았지요. 곧 해가 뜨고 날이 밝아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변장했던 용들은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지요. 잠에서 깬 북경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실 물을 뜨러 우물에 갔지만 우물은 진흙으로 가득 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말라서 바닥이 갈라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놀라 왕자님에게 가보았습니다. 왕자님, 마을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밥을 지을 물도 없다고요? 물이 없어 농작물들이 모두 죽겠어요. 그런데 이 냄새는 뭐지요? 백성들에게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맡고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요. 왕자는 지난밤 불쌍하게 생긴 두 늙은이가 와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왕자는 마법을 쓸 줄 아는 친구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깊이 한숨을 쉬고는 용들이 사는 동굴로 왕자를 데리고 갔지요. 동굴 안을 살펴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굴 안이 비어있네. 분명 용들이 장난을 친 거야. 두 마리 용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어. 두 마리 용이 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지. 아무래도 용들이 마을의 물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잽싸게 창을 들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을 타고 멀리 가던 왕자는 드디어 지난밤에 보았던 나이 든 남자와 여자를 보았지요. 찾았구나, 이 못된 용들. 난 남자와 여자에게 물을 조금 나누어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너희 용이 가져가도 좋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왕자가 창으로 물통을 찌르자 물통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가 난 남자와 여자는 으르렁대더니 다시 용으로 바뀌었지요. 불을 뿜어 왕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물통에서 나오던 물이 소용돌이치더니 용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말에 탄 왕자는 잽싸게 높이 솟아있는 바위에 올라가 몸을 피하였지요. 주위가 온통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주위가 온통 물에 잠겼잖아. 바로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늘에 도와달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왕자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스님 한 명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지요. 너무 조용히 앉아있어 누군가 거기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기적처럼 물이 사라져 버렸지요. 왕자는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북경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왕자가 북경의 높고 단단한 성벽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왕자님, 마을에 물이 다시 들어왔어요. 강물은 더 깨끗한 물로 가득하고 마을엔 새로운 우물이 생겼습니다. 이 깨끗하고 맑은 물 덕분에 땅은 점점 기름지고 북경은 곡식이 잘 자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마리 용이 떠난 북경은 왕자가 소원하던 대로 눈부시게 멋진 도시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피부병에 걸린 7 선녀. 옥황 상제에게는 7 딸들인 7선녀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옥황 상제를 딸 바보라 놀려대었지요. 딸들이 쑥쑥 커가는 것을 보는 재미에 옥황 상제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7선녀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들이 몸을 긁더니 나중에는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라 벅벅 긁어대었지요. 옥황 상제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했습니다. 소신이 진맥해 본 결과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옥황 상제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괴롭기 짝이 없었지요. 저녁이면 7선녀들이 몸을 박박 긁어대느라 궁전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첫째 선녀가 오른쪽 뺨을 마구 긁어대는 것을 보고 시녀가 놀라 말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저쪽에서 둘째 선녀도 다리를 박박 긁어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흉치겠어요. 선녀들은 몸을 긁어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성한 구석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보다 못한 옥황상제가 하늘나라 전체에 명을 내렸습니다. 7선녀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말을 듣고 전국에서 의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신감에 넘친 의원들은 자기가 꼭 그 지독한 피부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칠선녀를 본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비가 되어 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병은 약으로 나을 수 없어. 신비한 샘물로 몸을 씻어야지. 성벽 아래 한 노파가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중얼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그 신비한 샘물이 어디 있소? 저 아래 땅나라 인간이 모르는 신비한 샘이 있지요. 노파는 구름 아래의 땅을 가리켰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두레박을 타고 샘으로 내려가 목욕을 하게 하십시오. 땅나라는 지금 겨울인데 어찌 샘물에 목욕을 한단 말인가? 그 샘물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답니다. 어째서 그런고? 그것은 땅 위 세상과 땅 아래 세상이 서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스스로 만들어낸 신비함이지요. 그리하여 칠선녀는 보름 달이 뜨는 밤 두레박을 타고 땅 나라에 있는 신비한 샘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정말 이 샘물은 신비한 것 같아. 긁어도 긁어도 가렵기만 하던 팔이 이제는 하나도 안 가려워. 그렇게 밤새 보름달 아래에서 목욕을 한 선녀들은 동이 트기 전 다시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온 선녀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만족하였지요. 선녀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달이 20번은 뜨고 질 쯤 옥황상제가 딸들을 보고 말하였지요. 너의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구나. 이제 한 번만 더 그 샘물에 씻고 나면 본래의 살결을 되찾겠구나. 옥황상제의 말에 선녀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뜰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선녀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평소 욕심이 많던 막내 선녀가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난 언니들보다 더 예뻐질 거야. 다음 보름달이 뜨기 전 혼자 한 번 더 내려갔다 와야지. 아무도 모르게 가봐야겠어. 보름달이 되기 이틀 전 막내 선녀는 몰래 하늘 궁전을 빠져나와 두레박을 탔던 곳으로 갔습니다. 보름달이 아니어도 보름달처럼 밝으니 괜찮겠지? 막내 선녀는 두레박을 타고 샘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 오니 조금 으스스했지만 언니들보다 예뻐지려면 이런 것쯤은 참아야 하였지요. 기분이 좋은 막내 선녀는 동이 트기 전 두레박을 타고 다시 하늘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자기 방으로 들어왔지요. 다음날 아침 언니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막내 선녀는 잠을 푹 잤습니다. 오늘따라 막내가 얼굴빛이 좋구나. 잠을 푹 자서 그렇겠지. 그런데 막내 선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레박은 한 달에 한 번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지요. 아니, 왜 두레박이 없지? 마지막 보름달이 뜨는 밤 두레박을 타러 갔던 선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레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너희들 중 누군가가 욕심을 부렸구나. 두레박은 한 달에 한 번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 누가 몰래 사용했구나. 옥황상제의 호통에 모두들 사색이 되었지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막내 선녀가 보였습니다. 막내 네가? 언니들 정말 미안해.
난 그런 줄 몰랐어. 막내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샘물은 땅 아래와 땅 위 세상이 서로 욕심 없이 조화를 이루어 생긴 신비한 샘물이다. 그런데 하늘나라 선녀인 네가 욕심을 부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그 샘물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 막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그 샘은 인간들의 것이야. 그 후 어느 날 마을 뒤 숲속에 낯선 여자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흰 수건을 둘러쓴 그녀를 보곤 하였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말이라도 붙일라 치면 화들짝 놀라 도망치곤 했습니다. 그 여인은 피부병으로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마을 사람이 산 길을 지나다 두리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구름에 가려졌던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온 천지가 모두 환해지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소문에 듣던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은 선녀처럼 아름다웠지요. 다음날 마을 사람 몇이 그 여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인의 뭉개진 얼굴을 언뜻 보았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기적처럼 여인의 얼굴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자 두리샘 물에 씻고부터 점점 나아졌다고 말하였지요. 그 후 두리샘의 신비로운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가 수많은 피부병 환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혼내주는 별. 옛날 어느 마을에 쇠돌이라는 일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힘도 좋아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주인 대감은 쇠돌이에게는 밥도 많이 주고 고기 반찬도 하나씩 더 주었습니다. 쇠돌이가 자는 방은 겨울에는 절절 끓고 여름에는 시원하였지요. 하지만 쇠돌이가 다른 일꾼들보다 일을 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쇠돌이는 자기 힘만 믿고 다른 일꾼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논에 물을 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지요. 마을에 쇠돌이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쇠돌이에게 사정을 하였지요. 자네 논에 물을 다 대었으면 이제 우리도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물길을 열어주게. 하지만 쇠돌이는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 논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물이 부족하여 마저 채워야 한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펄쩍 뛰었지요. 다른 사람들의 논을 좀 보게나. 물이 없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데 자네 논엔 물이 철렁철렁 넘치질 않는가?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쇠돌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쇠돌이는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지요. 다른 사람보다 쇠돌이의 나무찜이 큰 데에도 까닭이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산에 가서 일은 하지 않고 그늘에 누워 늘어지게 잠만 잤습니다. 쇠돌이는 실컷 자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다른 일꾼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다 누군가 나무찜을 지고 오면 길을 턱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심심한데 나랑 씨름이나 한판 하세.
자네가 이기면 내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나무를 대신해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자네가 해줘야 해. 쇠돌이에게 걸리면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좋은 쇠돌이가 버티고 서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 쇠돌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키보다 높은 나무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쇠돌이를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한숨만 쉬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몸집이 유달리 작은 돌이라는 청년이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는 쇠돌이가 일하는 대감댁 대문 앞에서 크게 소리쳤지요. 계십니까? 이 댁에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은 머슴이 도리를 대감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대감이 도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너보다 덩치가 2배나 크고 일 잘하는 일꾼이 있다. 너처럼 작은 일꾼은 필요가 없을 듯하구나. 대감님, 몸집이 작다고 어찌 힘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감이 도리를 자세히 보니 똘똘하고 민첩하여 일을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분간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일을 해보거라. 그렇게 도리는 쇠돌이와 일을 하게 되었지요. 쇠돌이는 도리를 보니 코웃음이 났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녀석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런데 도리는 쇠돌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도 세고 일도 잘하였지요. 도리가 마을 사람들과 나무를 하러 가면 도리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에 도착하면 그새 도리는 나무를 한 짐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르신, 이 나무찜을 드릴 테니 오늘은 그늘에서 쉬셔요. 도리는 또다시 산을 올라가 금방 커다란 나무찜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 덕분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지요. 도리는 집안 일도 싹싹하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였지요. 이러니 대감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나 마을 사람들도 도리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쇠돌이만 빼고 말이지요. 쇠돌이는 도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무와 청소만 잘하면 뭐래? 나처럼 농사를 잘 지어야지. 두고 보라고. 모내기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먼저 소로 쟁기질을 하여 논을 갈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논에 물을 대지요. 도리와 쇠돌이가 일하는 대감 댁에는 소가 2마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힘이 좋은 소는 늘 쇠돌이 차지였지요. 이번에도 쇠돌이가 큰 소를 몰러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큰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래? 쇠돌이가 고삐를 아무리 당겨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도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놈의 소가 오늘따라 왜 이리 말을 안 듣지? 도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힘만 쓴다고 되겠습니까? 저리 비켜보세요. 그런데 도리가 고삐를 주고 이랴 하니 꿈쩍하지 않던 소가 음매하며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본 쇠돌이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는 나와 함께 가려나 봅니다. 다음 날이 되어 쇠돌이는 쇠죽을 맛있게 써서 큰 소에게 다가갔지요. 자, 이걸 먹고 나랑 함께 가자.
그런데 소가 벌벌 떨며 쇠돌이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리가 다가와 소를 가만히 쓰다듬으니 음매하며 따랐지요. 오늘도 이 소는 저와 함께 가려나 봅니다. 도리는 크고 힘 좋은 소를 부리며 논을 갈았지요. 자기 일을 마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쇠돌이는 작고 힘이 약한 소로 논을 갈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소는 어찌할 수 없어도 논에 물대기가 어디 쉬울 것 같아? 마을 사람들도 논에 물을 댈 생각을 하니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쇠돌이가 논에 물을 대려는데 도리가 딱 버티고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쇠돌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이게 무슨 짓이야? 도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내 말이 안 들려? 비키지 않으면 오늘이 네놈 제삿날이 될 것이야. 도리는 쇠돌이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싶어? 그럼 나와 힘 겨루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내 순순히 물러날 테니. 쇠돌이는 기가 차서 코 웃음을 쳤습니다. 오냐 이놈, 오늘 혼 좀 놔봐라. 쇠돌이는 도리를 번쩍 들어 멀리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바닥에 딱 붙어 움직이지를 않았지요. 쇠돌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리가 쇠돌이를 번쩍 들어올려 논 바닥으로 던져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쇠돌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발이 미끄러워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 너 정말 재수 좋은 줄 알아? 이번엔 절대 안 봐준다. 쇠돌이가 다시 도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리는 쇠돌이를 번쩍 들어 논 바닥으로 던졌지요.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쇠돌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지요. 도리가 바닥에 누워 끙끙 앓는 쇠돌이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도 네 힘만 믿고 남을 괴롭힐 것이냐? 쇠돌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내가 잘못했어. 마을 사람들이 도리에게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도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지요. 저는 할 일을 마쳤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자네 덕분에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도리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니 함부로 힘을 쓰는 나쁜 녀석이 있기에 혼내주려 내려왔지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럼 잘 있거라. 펑 소리가 나더니 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 빨간 별 하나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벌이 나오는 맷자리. 조선 7대 세조 임금 때의 일입니다. 세조가 하루는 자신이 죽어 묻힐 자리를 직접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이 산 저 산 둘러보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보니 아주 불길한 곳에 맷자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조가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은 묘를 쓰기 좋지 않으니 당장 맷자리를 옮기시오. 상주가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여 직관을 부를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떡하지요? 사정이 아주 딱하구려. 그럼 내가 이장할 돈을 주겠소. 세조는 그 자리에서 상주에게 돈 300냥을 주었습니다. 뉘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상주는 임금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맙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지요. 그나저나 누가 이런 불길한 곳에다 묘자리를 쓰라고 하였소? 아, 이 생원이라고. 이 마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지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생원은 바로 세조가 만나러 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상주와 헤어진 세조는 이생원의 집을 찾아가 조금 전에 본 그 맷자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 저 산 너머에 어떤 사람이 묘를 쓰고 있던데 그 맷자리를 당신이 잡아주었다면서요? 그런 왜 되지도 않는 곳에다 묘를 쓰라고 하였소? 물론 좋지 않은 곳이지요.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사실 그 상주는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 터에 상을 당하고 보니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곳에다 묘를 쓰면 돈 300냥이 생길 것이 분명하므로 그곳에다 몇 자리를 잡아준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지간이군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해서 이런 산골에 묻혀 있소? 세조는 다 쓰러져가는 지관의 오두막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임금님이 친히 이곳에 오시겠기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관은 이렇게 말하고는 문 밖에다 자리를 내다 깔고 세조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세조는 그의 신통력에 혀를 내둘렀지요. 세조는 이생원과 함께 맷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광릉에 능 자리를 정하였지요. 그 뒤 광릉에 능을 파는데 지관이 그곳에서 큰 벌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장현리 버루개로 몸을 피하여 큰 독을 둘러쓰고 있었습니다. 능을 파기 시작하자 곧 큰 벌 한 마리가 지간을 쫓아와서 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지간이 독을 둘러싸고 있자 벌은 독만 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간은 목숨을 구하고 무사히 능을 쓰게 되었지요. 그 뒤 사람들은 이곳을 버루개라 불렀다고 합니다. 소나무에게 재산을 물려준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 노인이 살았지요. 그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였습니다. 그는 환갑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지요. 양자를 들여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에게는 양자를 내어줄 만한 일가 친척도 없었지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주지? 노인은 가지고 있는 농가 밭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알고 있는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지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마을에는 당신과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그 양반들에게도 자손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땅을 팔아버리고 멀리 이사를 가버리면 어떡해? 어쨌든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은 우리 마을의 공동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지.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 노인은 집 안에 앉아 열심히 부채질만 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더위를 참을 수 없어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소나무로 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나이가 500살이 넘는 우람한 소나무가 있었지요. 노인은 그늘을 찾아 몸을 뉘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와 너무도 시원하였지요. 이 노인은 나무 그늘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지요. 걱정하지 말거라.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걱정하지 말거라. 또다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나무 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나무가 말을 했나? 그럴 리가 있겠어. 노인은 소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커녕 새 한 마리 앉아있지 않았지요. 정말 소나무가 말을 했나? 그때 또다시 걱정하지 말거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더욱 큰 소리였지요. 노인은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소나무가 진짜 말을 하네. 세상에. 이때 노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지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소나무가 내게 말을 걸어오다니. 그런데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소나무가 어떻게 알았지? 꿈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노인은 나무 그늘에 앉아 소나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소나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라는 게 아닐까?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나무는 내게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한 것이야.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겠지. 노인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소나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는 군청으로 달려가 소나무 앞으로 자신의 놓은 밭을 돌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토지 대장에 오른 새 주인의 이름을 석송령이라 지었지요. 이리하여 석송령이란 소나무는 이때부터 해마다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송령이 갖고 있는 논밭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해마다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를 위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술 부린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화 한 번 낼 줄 몰랐지요. 따라서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습니다. 목소리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지요. 이 동네에 대한 소문은 도깨비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심술 그은 도깨비들은 사람이 싸움을 안 한다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을 일으킬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지요.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낫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낫 도깨비는 가장 화를 잘 내는 포악한 도깨비였지요. 내 손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그 동네 녀석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오겠어. 그래, 우리는 밤에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너는 낮에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잖아. 도깨비들은 낫 도깨비를 싸움 없는 동네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낫 도깨비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를 찾아갔지요. 낫 도깨비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워서야 어디 사람 사는 마을인가? 지지고 볶고 싸워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낫 도깨비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싸움을 붙일 만한 일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눈에 불을 켜고 보아도 그럴 만한 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싸움을 붙여보자. 이렇게 생각한 낫 도깨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농부 두 사람이 밭에서 쉬고 있었지요. 낫 도깨비는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들의 눈에는 도깨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곁에 와 있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키가 큰 농부가 뚱뚱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따 저녁 때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바둑이나 한판 두세. 이때 낫 도깨비가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야, 갑자기 왜 그러나? 내 자네에게 섭섭한 일을 했는가? 매를 맞은 농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느냐고 부드럽게 물었지요. 낫 도깨비는 다시 한번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꽤 아프게 때렸지요. 이 사람아, 왜 그래? 키 큰 농부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낫 도깨비는 웃으며 키 큰 농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달아 세 대를 때렸지요. 그러자 시뻘겋게 부은 얼굴로 키 큰 농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꾸 이럴 거야? 에? 내 자네에게 어쨌기에 야단이야? 뚱뚱한 농부도 일어나 맞고함을 쳤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이번에는 낫 도깨비가 뚱뚱한 농부의 배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뚱뚱한 농부가 키 큰 농부의 멱살을 잡았지요. 낫 도깨비는 기뻐하며 키 큰 농부의 가슴을 치고 뚱뚱한 농부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농부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마침 지나가던 아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싸움을 말리려고 두 농부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무슨 창피한 꼴인가. 그만하게. 낫 도깨비는 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이쿠, 이 친구들이 사람을 때리네. 도깨비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 사람으로 시작된 싸움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으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도깨비가 끼어들지 않아도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이제야 사람 사는 동네가 되었군. 심술궂은 낫 도깨비는 즐거워하며 동네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향기를 따라간 곳.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어디서 좋은 향기가 풍겨오기에 그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늘 위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둘러쳐져 있고 하늘에서는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 폭포가 흘러내리는데 그 주변으로 늙은 소나무 위에 학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폭포 옆에 머리가 하얗고 하얀 수염을 길게 내린 두 노인이 하얀 도포를 입고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 옆에는 색동옷을 입은 어린 아이가 부채를 들고 풍로 불을 붙여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향기는 찻주전자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나 신기하여 도끼를 풀밭에 놓고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정신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풀밭에 놓아두었던 도끼 자루를 들었더니 도끼 자루는 썩어버리고 도끼 날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식구들은 하나도 없고 낯선 노인이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젊은이가 하도 이상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늙어서 모두 죽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노인이 바로 자기 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선 세계에서 잠깐 구경한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늙어 죽고 그 다음 아기가 늙어서 노인이 될 만큼 오랜 세월이었던 것이지요. 경주 남산에 바둑판처럼 깎아놓은 돌이 있는데 그곳은 옛날 신라시대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그리 깊은 계곡은 아니나 많은 바위 봉우리들로 감싸여 있어 분위기가 신비롭고 경치가 좋지요. 이곳에는 절터가 세 곳 있는데 모두 큰 돌로 축대를 쌓아 터를 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절터들을 장구터라 하지요. 신선들이 장기를 두고 놀던 곳이란 뜻입니다. 의 좋은 이웃집. 옛날 어느 동네에 다정한 두 이웃집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 집은 금덕이라는 여자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마당가에 큰 배나무가 있다고 하여 배나무 집이라고 불렀지요. 또 한 집은 칠동이라는 사내 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큰 소를 기른다고 하여 누렁이네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집 식구들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칠동이는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메뚜기를 잡으며 재미나게 놀다가 저녁에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칠동이는 울타리 옆에 배 두 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동이는 양손에 한 알씩 집어들었지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배였습니다. 보기만 하여도 군침이 스르르 돌았지요. 칠동이는 배고픈 김에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배를 한 입 뚝 베어 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황소를 앞세우고 가을 가리를 하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지요. 아버지는 배를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칠동아, 너 그 배는 어디서 난 것이냐? 우리 집 마당에서 주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 저기 저 울타리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칠동이가 가리키는 곳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배나무 가지 하나가 뻗어 들어와 있었지요. 아버지는 대뜸 성이 나서 커다란 손으로 칠동이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꾸짖었습니다. 너 그 배가 이웃집 배나무에서 떨어진 줄 몰랐단 말이냐? 아무리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 있다 하여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야. 당장 가서 금덕이네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거라. 칠동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울타리 곁에 서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모두 듣고 있던 금덕이네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오더니 배나무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칠동이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금덕이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여보게, 귀한 배나무는 갑자기 왜 찍는가? 배나무가 아무리 귀해도 이웃집 외아들보다 더 귀중하겠나? 이 배나무 때문에 칠동이가 엉덩짝을 얻어맞은 게 분해서 그러네. 그러니 아예 없애치우면 될 게 아닌가? 참, 사람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니까. 아무렴. 금덕이네 아버지는 배나무에 올라가 익은 배를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따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똑같이 나누어 한 몫을 울타리 너머로 넘겨보내었지요. 두 이웃집 사이가 이러했으니 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하루 종일 김을 메고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오던 금덕이네 아버지는 텃밭 머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딸 아이가 콩포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지요. 금덕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덕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야. 예, 집을 잘 못 보았어요. 꾸중 들을 짓을 했으면 꾸중을 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 금덕이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금덕이가 집을 비워둔 채 밖에 나가 노는 사이에 이웃집 황소가 지나가다가 텃밭의 콩을 대여섯 폭이나 뜯어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덕이 아버지는 딸이 제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금덕아, 너 언제부터 어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들은 것이야?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아주 집에서 내쫓고 말 것이다. 금덕이는 옷 고름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훌쩍거리기는 어서 뚝 그치지 못해 이웃집에서 듣겠다. 그날 밤 금덕이네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에게 이웃집 황소가 텃밭의 콩을 뜯어 먹었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서 벌어진 일을 칠동이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었지요. 다음날 일찍 일어난 칠동이의 아버지는 갑자기 자기 집 황소를 사정없이 족치고 나서 문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금덕이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앞을 막아서며 물었지요. 여보게,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애지중지 기르던 소에게 왜 그러는 것이야?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웃집 텃밭에 뛰어드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놈의 황소 때문에 우리 금덕이가 꾸중 들은 걸 생각하면 분해서 못 견디겠단 말일세. 그래서 당장 팔아치우려는 게야. 원 사람도
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은 우리 금덕이 잘못이 더 크지. 황소 잘못이 더 크겠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금덕이네 아버지가 몇 번이고 말리고 나서 칠동이 아버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두 이웃집은 더욱더 다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뒤 칠동이와 금덕이는 혼이 나여 더욱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